서울의 봄은 바람이 부드럽고 해는 따사로웠다. 하지만 그날 강도연 회장의 마음은 묘한 무게감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대기업 세징그룹의 최고 경영자. 업계에서는 냉철하고 원칙적인 리더로 불리지만 그날 그의 눈빛엔 뭔가 흔들림이 깃들어 있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신입사원 면접.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 마지막 한 명이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도현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단정한 정장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띤 한서연 26세이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지원자 한서연입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도현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면접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력은 단연 돋보였다. 국내 최고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인재. 하지만 도현의 눈에 띄인 것은 학벌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오래된 시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서연이 손짓을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마다 그 시계가 도연의 시선을 자꾸 끌었다. 그 디자인, 그 광택, 그 감정적인 기억의 무게감, 익숙했다. 너무도 익숙해서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마저 들었다. 면접이 끝나고 다른 임원들이 자리를 뜬 후 도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한대리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례되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죠? 서연은 잠시 손목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이거요,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물로 주셨어요. 많이 낡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물건이라서요.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어머니가 준 시계. 그 말이 뇌리를 때렸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혹시 시계 뒤고 볼 수 있을까요? 추워가지고.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하지 않고 시계를 조심스레 풀어 그의 손에 건넸다. 손끝이 떨렸다. 도현은 마치 금속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년 전의 시간과 감정을 다시 쥔 것 같았다. 그는 시계를 뒤집었다. 도현엔 수진 얇지만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닳았지만 그 문구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순간 도현의 눈앞은 하얘졌다.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연은 놀라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돌려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대리, 어머니 성함이 혹시 정수진 씨 맞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 성함이 정수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그 순간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묵직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덮쳐왔다. 정수진, 그 이름은 그에게 사랑이었고 아픔이었고 절대로 되돌릴 수 없었던 과거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이 눈앞에 서 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랑의 흔적이 바로 저 아이였다. 1999년 봄, 부산의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한 단칸방. 창문 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스며들고 연탄 냄새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한 소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볼펜은 닳도록 종이를 긁었다. 소년의 이름은 강도현.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는 조선소의 용접공.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었다. 엄마, 나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손 아프게 일 안 하셔도 되게 할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곤
검게 그을린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도연의 원동력이었다. 며칠 후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았다. 서울.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대학 첫 학기. 새내기 시절의 설렘과 낯설미 뒤섞인 캠퍼스에서 도현은 새로운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수진이라는 이름의 여학생과 운명처럼 마주했다. 처음엔 단지 옆자리에 앉은 조별 과제 팀원이었을 뿐이었다. 수진은 눈에 띄는 여학생이었다. 긴 생머리,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웃음이 있었다. 언뜻 보기엔 그녀와 도연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수지는 강남의 명문고 출신, 아버지는 국내 대형은행의 부행장, 도연은 부산의 구석진 동네에서 올라온 장학생. 하지만 과제 도중 수지는 도연의 정리된 노트와 논리적인 사고력에 놀랐다. 강도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 자료 정리 다 혼자 하신 거예요. 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처음으로 계급을 넘어선 호기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 이후 둘은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도연을 위해 수지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왔다. 비 오는 날, 도서관 앞에서 우산을 같이 쓰며 걸었던 기억, 한강변에서 함께 햄버거를 나눠 먹던 밤, 그 모든 순간들이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더 가까이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도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남산에 벚꽃 보러 갈래요? 수지는 놀라운 반, 미소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산의 벚꽃은 만개해 있었고 도시의 소음마저도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올 수 없었다. 도현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정수진 씨,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혹시 나랑 정식으로 만나볼래요? 수지는 잠시 말을 이르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가진 건 많아도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그날 남산의 바람은 두 사람의 첫사랑을 축복하는 듯 불어왔다. 하지만 사랑이 꽃을 피울수록 현실은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수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곧 눈치챘다. 특히 아버지 정영철 부행장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네가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구나. 그런 집안의 남자랑 어울리는 순간 넌 내 딸이 아니다. 가족 회의, 외박 금지, 심지어 미국 유학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부모님의 억압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정영철은 조용히 강도연을 찾아왔다. 그의 차는 고급 승용차였고 표정은 얼음 같았다. 정중하게 말하마. 우리 딸과 지금처럼 만나면 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더 이상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내 아버지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도연은 얼어붙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사랑보다 가족의 생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오후, 강도연은 우산을 들고 서울숲 근처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 안의 작은 상자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안에는 오래 고민 끝에 구입한 은색 손목시계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시계를 살 때 수십 번 매장을 돌며 생각했다. 학생 신분으로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 다소 비쌌지만 그는 말없이 마음을 새기듯 뒷면에 글자를 요청했다. 도연엔 수진 너무도 단순하지만 둘만이 아는 의미를 담은 각인. 이 시계만 보면 날 기억해줘. 이 말이 그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문구를 새겼다. 카페 안 수지는 도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어쩐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도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었어. 수지는 상자를 열고 그 속의 시계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예쁘다. 우리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곧 도연의 무거운 기색을 눈치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 씨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사랑. 우리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미안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말이라도 해줘. 도연은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정영철의 차가 그려내던 냉혹한 미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선택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시계를 보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아줘.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 순간 도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도 수지는 시계를 벗지 않았다. 기숙사 침대 맡, 가방 안, 강의실 책상 위 그녀와 함께 어디든 갔다. 매일 밤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도연 씨, 꼭 성공해요. 언젠가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내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소식을 마주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나눈 사랑의 결실이었다. 한밤중 정수지는 침대맡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엔 임신 진단 키트가 쥐어져 있었다.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 그녀는 임신했다. 지금껏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 쌓아 올린 담장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 씨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널 잊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그가 자의로 떠났는지 억지로 떠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곁에 없었다. 며칠 뒤 수지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영철 부행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낙태해람, 그렇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 눈엔 눈물도 연민도 없었다. 수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다. 비싼 명품 옷, 핸드백, 보석 상자는 모두 두고 나왔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그 시계만 담았다. 그리고 아침이 밝기 전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학교 선배가 살던 신촌의 옥탑방. 겨우 연락이 닿은 선배가 잠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거기서 수지는 하나의 엄마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낮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밤에는 고등학생 대상 과외, 휴식이란 단어는 사치였다. 배가 불러올수록 손님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혼자 애 낳는 여자가 무슨 애 엄마냐는 말, 부잣집 도련님 꼬셔서 망했겠지라는 뒷담화. 그녀는 듣지 못한 척, 느끼지 못한 척 버텼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조명을 켜면 눈물이 흐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시계를 꺼내 들었다. 그 뒷면의 글귀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도연앤 수진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날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이 아이는 우리 둘의 사랑이 남긴 선물이니까. 몇 개월 후 수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조산이 우려됐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워두었고 아이의 이름을 한서연 한칭은 어머니의 성, 서연은 희망을 뜻함이라 지었다. 서연. 그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이자 삶 그 자체였다. 아이를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밤마다 아이가 울고 기저귀 값과 분유값이 감당 안 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밥은 없어도 우유는 있어야 했고 자신은 빵 한 조각으로 버텨도 아이는 따뜻한 이불에서 자야 했다. 서연아,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야.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널 몰랐던 거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매일 시계에 속삭이며 아이를 안았다. 몇 달이 흘렀다. 한서연은 마케팅팀에서 놀라운 속도로 두각을 드러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획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창의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회의 때마다 팀장들과 임원들은 요즘 애답지 않게 성실하다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연 회장은 점점 자주 마케팅팀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비서실 직원들은 알았다. 회장이 신입사원 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도연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직원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어색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녀의 웃음이 도무지 낯설지가 않았다. 어느 날 마케팅 전략 발표회가 있었다. 서연은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전체 팀을 이끌고 있었다. 도연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발표를 듣고 있었지만 발표 내내 그의 눈은 서연의 손목을 계속 따라갔다. 그 시계, 바로 그 시계였다. 24년 전 수진에게 건넸던 자신의 첫사랑의 흔적. 손짓할 때마다 반짝이는 빛. 그 빛은 그의 과거를, 잊으려 했던 시간들을 강제로 끌어올렸다. 발표가 끝난 후 직원들이 모두 나간 회의실, 도현은 자리를 떠나는 서연을 불렀다. 한대리, 잠깐만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네, 회장님. 그녀의 눈빛은 맑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도현의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그 시계 어디서 구한 거죠? 서연은 놀란 듯 손목을 바라보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물로 주셨어요. 오래됐지만 어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던 거라 저도 항상 차고 다녀요.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용기를 짜내 다시 물었다. 혹시 시계 뒷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풀어 도현에게 건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가만히 시계를 뒤집었다. 도현 앤 수진 정확히. 그때 그 각인. 그녀가 잊지 않았던 약속. 그녀가 떠나지 못한 기억. 순간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혀졌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 얼굴이. 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돌려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수진 씨인가요? 서연은 놀람과 당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어머니 성함이 정수진이에요. 혹시 어떻게 아시죠?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랑, 그녀의 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다. 그날 밤 강도연 회장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전기만 꺼진 채 시계 하나만 남아 탁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시계는 24년 전 사랑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운명의 증거였다. 서연이 내 딸이었어.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기쁨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은 성공을 위해 질주했지만 그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의 삶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한 듯 한서연을 따로 불렀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대리 어머니께 정수진 씨께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서연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우리가 서로의 모든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는, 그분에게는 감춰둔 감정이 많거든요. 며칠 뒤, 조용한 카페 한편, 창가 자리에는 긴장한 남자와 조심스레 들어선 여자가 마주했다. 정수진, 24년 전, 도현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흰 가닥이 섞였고, 눈가에는 세월의 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다. 정말 당신이 맞네요. 예전 그대로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수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아무 말도 없이 둘은 침묵했다. 그리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를 통해 시계를 봤어요. 내가 줬던 우리 둘만의 기억. 수진의 눈의 순간 눈물이 고였다. 전 늘 그 시계를 곁에 뒀어요. 베개 옆에 두고 잤죠. 그건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시간을 혼자 견뎌냈다는 걸.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떠났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만 내 딸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는 게 아팠을 뿐이에요. 카페 바깥, 서연은 멀리서 유리창 너머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응시하는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처음으로 아버지란 존재를 마주한 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앉은 그녀는 손목 시계를 조용히 매만졌다. 작은 금속 표면에 새겨진 도연 N 수진이라는 글자는 이제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진실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강도연은 서연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지극히 사적인 자리였지만 그는 최대한 조심스러웠다.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서연아, 아니, 한대리? 불편하다면 그냥 회사 사람으로 대해도 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간 건 아닐까 걱정돼. 서연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회장님, 아직은 어색해요. 근데 이상하게 낯설진 않아요. 어릴 적 늘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을지. 도연은 그 말에 울컥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함께 걸음마도 못 받고, 초등학교 입학날도, 졸업식도 다 놓쳤어. 어머니가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다만 시대와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라고요. 그 말에 도연은 한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주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서연과 식사하거나 산책했다. 어색함은 천천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조심스러운 전기 채우기 시작했다. 한 번은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아버지, 어릴 적 저한테 뭘 해주고 싶으셨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구워주고 싶었어. 학교 발표회에도 맨 앞줄에 앉아서 네 사진을 잔뜩 찍고 싶었고,
졸업식엔 꽃다발을 두 손에 안겨주고 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조용히 마중 나가고 싶었지. 서연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줘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편 정수진은 도연과의 재회를 통해 서서히 자신을 회복해갔다. 오랜 세월 동안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녀를 위해 작은 정원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해주고 가끔 손수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미국 유학 시절 요리 안 하면 굶어 죽을 뻔해서 배웠지. 맛은 없어도 마음은 담겼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예전엔 늘 무게감만 가득하던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놓쳤던 시간을 서툴게나마 메워가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 강도현은 조용히 차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엔 접이식 피크닉 매트. 정수진과 한서연을 초대한 건 그의 전원주택, 서울 외곽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집. 정원이 넓고 햇살이 오래 머무는 그곳이었다. 요리까지 하시다니 회장님 아니라 진짜 아버지 같네요. 서연이 놀라워하며 웃자 도연은 머쓱한 듯 말했다. 아버지도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 그래도 진심이야. 수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셨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새들은 멀리서 지저귀고 있었다. 그때 도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아,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줬어야 했던 선물이야. 서연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고 정교한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별 모양, 뒷면에는 작게 새겨져 있었다. 나의 빛나는 별에게 아빠가.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감사합니다. 진짜 늦게 왔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수지는 조용히 눈을 돌렸다. 감동이 밀려오면서도 어딘가에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수진을 남산으로 데려갔다. 벚꽃이 만개한 길. 24년 전 그날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그때 그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멈춰 섰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다. 수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서연이도 나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4년이 흘렀어요. 우리 너무 많은 걸 놓쳤지만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끝까지. 도연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서로를 안았다. 봄바람은 따뜻했고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성대한 행사는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직접 축가를 불렀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걸 보니 저도 믿게 됐어요. 사랑은 시간조차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결혼 후 세 사람은 도연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적응해가는 일상.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탁에서 함께 웃고 드라마를 같이 보고 무심코 꺼낸 옛 이야기에 함께 울기도 했다. 서연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란 함께 밥 먹고 서로 기다려주는 사이. 이제야 비로소 나는 가족이 생겼다.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봄날. 한서연은 조용히 사직서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세징그룹에서의 커리어는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회장의 사적인 인연 덕에 안락한 길을 가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출근했고 어떤 혼란 속에서 아버지를 대했고 어떤 결심으로 이 회사를 떠나는지. 아버지, 저 퇴사하려고요.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차분히 물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어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도연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내 꿈이라면 아버지도 함께 할게. 우리가 못 지킨 시간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는 네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한빛재단, 한빛 파운데이션이 설립되었다. 한은 서연의 성기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상징, 빛은 아이들에게 비추고 싶은 미래. 재단은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 단 3명의 장학생. 하지만 그 3명에게는 세상의 모든 기회가 열린 듯 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 정수진은 재단 회계와 운영을 조용히 돕기 시작했다. 도연은 기업가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단의 안정적인 후원과 연결고리를 마련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젠 수많은 가정의 희망이 되었다. 개소식 날, 서연은 직접 연단에 섰다. 수많은 후원자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자랐고 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혼자라 느껴질 때 이곳이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한 세대의 상처가 다음 세대를 비추는 빛이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밤늦게 서연의 방에 들어왔다. 손에 오래된 시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건 이제 네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서연은 깜짝 놀랐다. 엄마, 이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 시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고 아빠를 다시 봤고 가족이 됐어. 이젠 그 시계를 네가 이어가야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찼다. 그 작고 오래된 금속은 마치 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고리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지만 우리 가족에겐 시간을 연결하는 기적이었다. 앞으로도 이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세월은 흘러렀다. 한서연은 이제 30을 넘겼고 한빛재단은 어느새 전국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탄탄한 조직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 있었고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면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장학생들 앞에서는 무엇보다 이야기꾼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그 시절엔 늘 왜 우리 집엔 아빠가 없지? 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목에 찬 시계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사랑이 남긴 흔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픔이 아닌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정수진과 강도연은 함께 나이 들어갔다. 예전처럼 성급하지 않고 때론 서로의 말을 놓쳐도 웃어넘기는 사이. 매주 토요일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모여 과거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었다. 도연은 이제 사업보다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수지는 여전히 회계 장부를 보며 이건 사치야라고 잔소리를 했다. 하지만 잔소리 뒤엔 늘 따뜻한 차 한 잔이 따라왔다. 어느 봄날 가족 셋은 남산에 다시 올랐다. 그 벤치, 처음 만남, 이별, 다시 고백, 모든 기억이 얽힌 곳. 서연은 벤치에 앉아 부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여기서 너희 엄마를 처음 좋아했거든. 아니, 좋아한다고 말한 건 여기였지. 수진이 눈을 흑이며 웃었다. 그땐 얼마나 더듬거렸는지 몰라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고 벚꽃은 조용히 떨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한빛재단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결국 다시 만나는 길을 찾아내요. 그 시계처럼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주는 존재. 마지막 문장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피보다도 기억과 용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순간, 용서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던 기억, 혹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마음 한켠에 아직 남아있다면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도 돼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며 느낀 감정은 어떤가요? 서연이나 수진, 도현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시계 같은 추억이 있나요? 또는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창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픔을 품었던 기억도, 후회로 남은 사랑도 어쩌면 그 이야기 하나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